어때? 이제 여행 얘기만 나와도 질색하시잖아. 정말 그렇더라. 진짜 힘드셨나 봐. 올해 7순인데 힘드시지? 우리가 너무했나?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어머니 좋아하시는데 가지 그랬어. 그래도 지난번처럼 몰래 여행 다녀와서 욕먹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또 가신다고 하면 갈 거야? 이제는 분명히 엄마 의지대로 안 가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돈 많이 안 들이고 여행해서 좋았고. 그렇지? 그건 그래.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앞으로 모시고 다녀야 하는 건가? 또 거저 여행하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강성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석영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가까이 아들 부부를 위해 희생해온 강 씨이지만 그런 희생에 익숙해져 버린 아들 며느리는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강 씨를 가족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좋은데 여행을 갈 때도 늘 저들끼리였습니다. 힘들다며 죽는 소리 하기에 애도 봐주고 생활비도 보탰는데 강 씨에겐 비밀로 하고 여행까지 하며 살았던 아들 며느리. 그걸로도 부족해서 강 씨의 뼈까지 발라먹으려는 속셈에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은혜를 갚기를 원한 적도 없었지만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그 고생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10년 전에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들 이성명이 결혼하기 불과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함께 열심히 살아온 덕에 부유하진 않아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먹고 살 정도는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강 씨에게는 집도 있었고 앞으로 나올 연금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산후도우미라는 직업도 있었고 말이죠. 아들도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나와 20세에 취직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정도로 대단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평범하게 커준 것만으로도 강 씨는 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비슷한 여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저 결혼할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34.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강 씨는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습니다. 요즘 집값을 생각하면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1억 정도 되는 돈을 전셋집에 보태라고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진이네 집에선 도움을 줄 상황이 아니에요. 강 씨도 아들 장가 보내며 집 한 채 마련해 줄 형편은 아니었지만 사돈이 될 집안은 10원 한 장도 보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설명을 듣고 추측하건대 본인들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인 듯 했죠. 아무래도 걱정이 됐습니다. 돈 많은 집안에 장가 들었다면 그것도 걱정이 됐겠지만 그렇다고 노후까지 불투명한 처가를 두는 건 더 큰 걱정이었죠. 강 씨는 아들에게 줄 1억 원을 제외하고도 노후를 위해 적금도 들어놓았고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늙어서 아들에게 손 벌릴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대출 좀 받아서 시작해야지.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예비 며느리. 결혼하고 나서도 일을 할 것이라고 했으니 처가에 도움이 없어도 식을 조촐하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요즘 결혼을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머리가 좀 아파요. 집값만 생각했지 결혼식 비용은 생각을 못했던 강 씨가 의아해하며 물어봤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이 드나? 어느 정도 들 것 같은데?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크게 안 해도 기본적으로 4, 5천만 원은 거뜬히 들 것 같더라고요. 강 씨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 돈을 결혼식 비용에 쓰면 집은 또 무슨 돈으로 구하나 싶었습니다. 저에게만 큰 돈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강 씨만 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인가 싶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처가가 어려워 직장 생활하며 돈을 거의 모으지 못했고 아들은 모아둔 돈은 조금 있지만 큰 돈이 아니라며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그냥 이 집에서 살다가 돈 좀 모아서 나가고 싶어요. 강 씨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요즘 시부모와 함께 살려고 하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었죠.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둘이 벌어서 좀 모은 다음에 나가면 안 될까요? 강 씨는 아들의 말을 들으니 차라리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대부분 신혼부부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거주 비용일 테니 말이죠. 넓지 않은 아파트이지만 아들네가 독립하기 전에 살만은 할 듯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비용을 조금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은 결혼식 비용으로 지원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독립해 나갈 때 보태주기로 약속했죠. 그맘때쯤 강 씨는 허리가 좋지 않아 산후도우미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차였는데 졸지에 아들네 식구와 함께 살게 되며 일을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형편이 안 돼서 부모 집에 얹혀 사는데 부모가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면 아들 며느리가 부담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네와 함께 사는 데는 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들네는 늘 돈이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가정이 생기니 책임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늘 푸념했죠. 이거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죄송하네요. 아들이 결혼 후 처음 맞는 어버이날에 흰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엔 서경, 미진하고 아들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뭐야? 봉투를 열어보자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 있었습니다. 용돈이에요. 뭘 사드리는 것보다 현금이 낫다길래. 결혼 전에는 늘 밥 한 끼 함께 먹고 말았는데 결혼을 하니 양가의 의무감이 생긴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 텐데 이런 건 뭐 하러 주니? 고맙긴 한데 그래도 그럴 돈 있으면 너 있어. 강 씨는 마음만 받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챙겨주면 앞으로는 무슨 날마다 줘야 한다고 생각할 텐데 아들 부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서운하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묻자 강 씨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사는데 용돈은 무슨. 난 괜찮으니까 이런 거 주지 마. 강 씨도 선물이 싫고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들 부부가 어려워 보여 그랬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어섰으면 했죠. 그래서 강 씨는 그 뒤로 한 번도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며느리 생일 때 용돈을 주면 줬죠.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되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며느리는 돈 번다고 아이를 낳은 지 반년도 안 돼서 다시 회사에 갔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손자는 강 씨가 돌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애기 돌보는 일을 해서 못할 건 없지만 그 때문에 하던 일은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그만둬야 하나 싶었던 일이었는데 또 다른 육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애 조금 크면 어린이집 보낼게요. 꼬물거리는 아기를 벌써부터 어린이집 보낼 생각을 해야 하니 애물단지 취급을 하는 것 같아서 아이에게도 미안했고 바로 일을 나가야 하는 며느리도 딱했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군말 없이 집에서 아이를 봤습니다. 2년 정도 집에서 돌보다가 어린이집에 보냈고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강 씨도 집에서 놀 수가 없어서 또다시 산후도우미 일을 하러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이달엔 적금 넣기도 빠듯하네요. 강 씨의 집에 살면서 생활비도 조금 내고 사는데도 아들 부부는 늘 빠듯하다며 강 씨에게 주는 생활비를 조금씩 깎곤 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짧은 강 씨가 살림도 대부분 책임지게 됐는데 아이를 제외한 세 식구의 식비가 만만치 않았고 냉난방비도 혼자 살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내도 강 씨가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들 부부가 돈 모으느라 허리띠 졸라매가며 아끼는구나 싶어서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산 지 3년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녀올게요. 아마 돌아오면 11시는 될 거예요. 자고 오는 건 아니고?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요. 아들 부부가 아이를 챙겨 안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일요일인 오늘이 장모의 생일이라며 낮에 갔다가 밤 늦게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어라라, 이게 뭐지? 현관 앞에 웬 흰색 봉투가 떨어져 있길래 강 씨가 주워들었습니다. 앞뒤로 돌려보니 아들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죠. 무슨 봉투인가 안을 슬쩍 보니 5만 원짜리 지폐가 10장 정도 보였습니다. 50만 원? 돈이라 꺼내보지는 않고 다시 닫았는데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나더니 곧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거. 이거? 너희 거야? 여기에 떨어져 있던데. 아, 네. 실수로 떨어뜨렸나 봐요. 그러더니 황급히 강 씨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별 생각이 없던 강 씨도 며느리의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니 봉투의 정체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오늘 생일이라던 안사돈을 위한 봉투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싶어하는 며느리의 모습도 그렇거니와 그 액수의 마음이 조금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안 받는다고 사돈도 안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어려워서 시가에 얹혀 사는 딸내 부부에게 생일이라고 50만 원이나 받아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니 50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받아가는 게 사돈에게 화가 난다기보다는 서운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조금이라도 빨리 독립하라고 70이 돼가는 나이에도 뒷바라지하고 있는데 처가에만 용돈을 주는 아들이나 준다고 넙죽 받는 사돈이나 섭섭한 마음이었죠. 왠지 돈 벌어다가 엉뚱한 데 갖다 바치는 듯 했습니다. 장모 생일에 50만 원이니 장인 생일이나 어버이날, 명절 등에도 안 나갈 리가 없을 테니 심란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챙기는 자식을 나무라면 뭐가 달라질까 싶었습니다. 처가가 어렵다는데 도와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말이죠. 강 씨 또한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돈네보다는 훨씬 상황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강 씨는 봉투 안도 못 본 척하고 지나쳤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강 씨도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아들 며느리는 바쁘고 강 씨도 할 일은 많지만 달라진 것들도 많았습니다. 합가해서 산 지 5년이 넘으니 아들 며느리도 경제적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았고 아이도 이제는 좀 커서 강 씨가 돌봐야 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도 곧 70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산후도우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가 시간이 길어져 삶의 질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100세 시대라고들 하니 남은 인생 어떻게 보낼까 궁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일만 하고 애만 돌보다 세월 다 갔는데 이제부터라도 숨 좀 쉬고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어유, 저런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어디? 손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TV에 나오는 저기. 나중에 할머니랑 가자. 나는 가봤는데. 강 씨의 말에 손자가 대꾸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기가 어딘데? 몰라. 동남아 바닷가와 야시장을 비추고 있는 TV 화면에 강 씨는 아직 어린 손자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유성이는 아직 안 가봤지. 저기는 외국이야. 비행기 타야 갈 수 있는데? 우리 유성이도 나중에 할머니랑 저런 데 가서 수영하자. 나 비행기 탔어. 엄청 오래 타고 가서 수영도 했는데 엄마랑 아빠랑. 진짜야. 저렇게 시장도 갔어. 그러면서 꽤나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손자의 말에 강 씨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기를 언제 가봤는데? 저번에 갔는데? 아, 맞다. 비밀이랬는데. 그러더니 손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면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강 씨가 그 손을 조심스럽게 내리며 물었습니다. 에이 말해도 괜찮아. 우리 유성이 저기 엄마 아빠랑 가봤구나. 그러자 손자가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여기는 추웠거든. 근데 비행기 타고 갔는데 엄청 더웠어. 할미도 신기하지? 아무래도 손자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의 지난 명절 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번엔 처가에만 좀 다녀올게요. 강 씨는 같이 살기도 하고 차례를 지내지 않기에 가끔은 명절 연휴 통째로 사돈네에서 지내다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돈네 다녀온 아들 가족의 얼굴이 왠지 전부 그을려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며 묻는 강 씨에게 아들은 머쓱한 얼굴로 바깥에서 유성이랑 공놀이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죠. 이 겨울에 신기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자의 말을 들어보니 아마도 그때 동남아에 다녀온 듯 했습니다. 손자는 자랑하듯 제잘제잘 떠들었는데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한 지붕 밑에 살며 어쩜 거짓말을 하고 여행을 갈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녀오겠다고 하면 못 가게 하지도 않을 텐데 어린아이 입단속까지 해가면서 꼭 몰래 가야만 했나 싶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 강 씨는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들끼리 가고 싶었으면 그렇게 말하면 됐고 만에 하나 강 씨와 같이 가고 싶었지만 돈 때문이었다면 강 씨도 비용을 지불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최소한 강 씨에게 물어는 봤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조금도 서운하지 않을 거라고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거짓말을 하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고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외출했던 아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밥 먹고 왔어요. 그래. 그럼 나는 들어가서 좀 잘게. 강 씨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먼저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차분해진 기분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스스로에게 혀를 차게 되었습니다.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만 또 아들네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타고 동남아까지 가서 며칠 묵으려면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강 씨까지 데리고 갈 여유가 없었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오붓하게 다녀오고 싶기도 했을 테고 말이죠. 얘기를 꺼내봐야 섭섭할 수도 있을 테니 차라리 숨기자 싶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손자만 오늘 그 일을 말하지 않았다면 강 씨는 몰랐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에게서 들었는지 어쨌는지
슬그머니 옆으로 와서 말을 붙였습니다. 지난번 명절 때 베트남에 좀 다녀왔거든요. 저희가 이제야 이실 찍고 이야기하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 값도 비싸고. 숙소도 3명이랑 4명이랑 다르니까. 그래, 그랬겠지. 그런데 말을 해주고 가면 더 좋았을 거야. 강 씨가 담담하게 말하자 아들이 변명하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씀드리면 서운해 하실까봐.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보다 서운한 게 있을까? 같이 살다 보면 언젠간 알게 될 텐데. 그리고 나도 너희끼리 여행 가고 싶다면 적극 찬성이야. 엄마 눈치 볼 것 없잖아. 뭐든지 같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도 너희끼리 외식하거나 놀러 가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르겠니? 괜히 애한테 거짓말하게 하지 말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는 어머니도 꼭 모시고 갈게요. 그래도 그 소리에 마음이 풀려버리는 강 씨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나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냥 가고 싶으면 편히 가. 그러자 그때부터는 강 씨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인지 아들네 가족은 정말 편하게 여행했습니다. 강 씨를 빼놓고 말이죠. 더 이상 몰래 다녀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같이 가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꼭 모시고 간다는 마지막 말을 잊은 듯 말이죠. 5번을 가면 5번 다 한 번도 묻지를 않으니 사람인 이상 조금 섭섭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편히 다녀오라고 해놓고 먼저 서운한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장인 장모와 함께 남해에 다녀온 것을 알게 된 강 씨는 이번엔 티를 좀 내게 됐습니다. 힘들다더니 처가 식구랑 여행 다닐 여유는 있나 보다. 누구는 노인네 참 쪼잔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강 씨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7년 동안 식비 대주고 아이 봐주고 집안일까지 해주며 뒷바라지한 것은 강 씨였는데 늘상 보면 처가에만 퍼주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강 씨의 기색을 눈치채고도 한동안은 모른 척했죠. 하지만 얼마 뒤 강 씨가 칠순이 되었을 때는 아들 부부가 먼저 칠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엄마 빼놓고 간 것도 마음에 걸려서 엄마 모시고 여행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칠순 여행? 그래도 밥 한 끼 먹고 마는 것보다 여행이 남는 게 있죠. 대신 잔치는 하지 말고요. 그래? 근데 해외여행이라 가능하시면 좀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구가 많아서. 아, 해외? 어디로 갈 건데?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네와 가는 여행이니 강 씨도 돈을 쓸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칠순 여행이라도 말이죠. 일본 어떠세요? 비행 시간도 짧고 먹는 것도 비슷해서 좀 편할 것 같은데. 가도 제주도쯤 갈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해외이기에 비행기라는 말만 들어도 어쩐지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싸지 않아? 아무래도 국내 여행보다는 그렇겠죠. 비행기도 타니까. 그러면 비행기 값을 내가 낼까? 아무래도 여행 경비 중에서 비행기 값이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클 테니 강 씨가 먼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래도 엄마 칠순인데 비행기는 저희가 낼게요. 엄마는 차라리 숙소 비용 내시는 게 어때요? 4박 5일이라니 숙박비가 꽤나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리고 며칠 뒤에 아들이 청구해온 금액은 2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4명이서 묵게 될 방이 1박에 50만 원이라면서 말이죠. 세금인지 뭔지 붙으면 250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말한 금액에 잠시 놀랐지만 강 씨는 곧바로 성금을 해주었습니다. 엄마가 조금 서운해한다고 이렇게 같이 해외여행 계획을 해준 아들이 고마웠죠. 강 씨는 들뜬 기분으로 여행 책자까지 미리 사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좋은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정독했습니다. 멋있는 장소, 맛있는 음식들. 책에 인쇄된 사진만 봐도 여행지에 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타기 전 아들에게 책자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엄청 좋다더라. 우리도 여기 가나? 가보고 싶은 곳 몇 군데를 체크해뒀고 그중 2곳은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여행 코스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선 때문에 막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강 씨가 가보고 싶은 곳은 절이나 공원, 시장 등이 있는 곳이었는데 아들이 짰다는 여행 코스는 그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날은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원에 갔고, 둘째 날은 놀이공원에 갔고, 셋째 날은 명품거리에 갔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강 씨의 취향이 반영되지 않은 곳이었고, 하루 종일 걸어야만 했죠. 잠깐만 나는 앉아 있을 테니까 돌아보고 와. 여행 동안 이 소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젊은이들이 노인네 데리고 여행하는 게 힘들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하러 갈까요? 식사는 아들네가 한 번 사면 강 씨가 한 번 사고 번갈아 가며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유성이 엄마가 뭐 살 게 있대요. 낮에 명품거리에 다녀왔는데 또 쇼핑을 간다는 아들의 말에 강 씨의 얼굴 빛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건 칠순 여행이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호텔에 있을게. 그럼. 강 씨가 지친 기색을 보이며 말하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거보세요. 그때 동남아 가셨으면 이것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안 가길 잘하셨죠? 그러면서 그래서 자신들이 강 씨를 놓고 간 것이었다며 웃었습니다. 그럼 호텔에서 유성이랑 같이 계실래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까지도 내내 비슷한 일정이었습니다. 다시 함께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죠. 일본에서 돌아온 뒤 한 달쯤 흘러서 며느리가 강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려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러자 강 씨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끼리 다녀와. 일본에서의 힘들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요즘 누가 자식들이랑 여행 가? 힘들게 시리? 다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럼. 눈치 보고 힘들고 싸우고. 언니는 돈도 많이 썼다며. 애는 안 봤어? 봤지 왜 안 봐? 거의 매일 밤 자기들끼리 맥주 한잔 하고 오겠다며 아이를 재워줄 것을 부탁하고 나갔던 아들 며느리. 거봐. 결혼한 자식들이랑 여행 가면 그렇게 되지. 근데 일본이 물가가 그렇게 비싸나? 요즘 일본 엄청 싸서 여행 많이 간다던데. 아이고, 4박 5일 숙소 값만 250만 원이었어. 비행기 값은 더 비싸겠지. 에이, 무슨. 일본 가는 비행기 값이 그 정도 안 하지. 아, 넷이서 갔잖아. 넷이든 뭐든 한 10명은 돼야 그 정도 나올까 모르겠다. 뭐? 비행기 값이 얼만데? 잘은 몰라도 우리 딸은 작년에 친구들이랑 왕복 10만 원에 갔다 왔다던데? 그래서 요즘 제주도보다 많이 가는 게 일본이잖아. 친구의 말을 듣고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들려온 답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12만 원이라고? 아, 갈 때만? 아니요. 왕복이죠.
요즘은 다 이 정도 하던데, 저가 항공들이. 강 씨가 탔던 비행기와 같은 항공사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쩜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선심 쓰듯이 호텔 값만 내라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값이 12만 원이면 4명이면 48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강신애가 묵었던 숙소에 숙박비도 물었죠. 뭐? 20만 원? 네. 여기 4명 묵을 수 있는 방이 그 정도네요. 다른 날짜 봐도, 최대 25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숙박비까지 속인 아들 며느리. 허탈한 기분이었습니다. 영악한 자식들 가운데 자신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때? 이제 여행 얘기만 나와도 질색하시잖아. 정말 그렇더라. 진짜 힘드셨나 봐. 올해 7순인데 힘드시지. 근데 우리가 너무했나?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어머니 좋아하시는데 가지 그랬어. 그래도 몰래 다녀와서 욕먹는 것보다 낫잖아. 그리고 그렇게 했다가 또 가신다고 하면 갈 거야? 이제는 분명히 엄마 의지대로 안 가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도 돈 많이 안 들이고 여행해서 좋았고. 그렇지? 그건 그래. 어라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앞으로 모시고 다녀야 하는 건가? 공짜 여행하려고 그러지? 아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한참 속닥거리는 아들 며느리. 그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된 강 씨. 이어지는 대화를 더 들어보니 아무래도 일본 여행이 힘들었던 것이 강 씨가 나이 들어서였던 것도 있지만 아들 며느리가 미리 작정을 한 듯 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죠. 둘의 심보가 못됐습니다. 몇 년간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깟 여행 좀 같이 가면 어떻다고 그러는지 몰랐습니다. 그것도 딱 한 번, 칠순 여행을 말이죠. 그리고 생각해보니 더 괘씸했습니다. 힘들다고 하더니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보아 그것조차 거짓말일 듯 했습니다. 그렇게 주었는데도 또 등골만 빼먹을 궁리를 하는 아들 며느리를 보니 있던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러 사인이 있었지만 내 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애써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 씨의 뒤통수를 이렇게 칠 줄은 몰랐습니다. 여행이 안 가면 그만이지만 아들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자도 강 씨가 갓난아이 때부터 키워줬습니다. 그리고 아들 가족이 먹는 건 다 강 씨 손으로 차려주었고 말이죠. 그런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7년이 무척 아까웠습니다. 그간 아들 며느리에게 들어간 돈이면 해외여행을 몇 번이고 갔다 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의 노동비까지 합치면 금액으로 따질 수도 없었죠. 강 씨는 다음 날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간다고 했지. 아, 네. 너희 보아하니 여행도 늘 잘 다니는 것 같고 여유가 좀 되나 보다. 그러자 아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유요? 그런 거 없죠. 이제 슬슬 분가할 때 되지 않았어? 같이 산 지 벌써 7년이었습니다. 둘이 맞벌이를 하고 강 씨 집에서 얹혀 살면서 생활비도 얼마 안 들었으니 모아도 한참을 모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못 모아도 1억 정도는 생겼어야 정상이었죠. 그런데 그랬다면 자기들이 불편해서라도 나가서 살려고 했을 것이었습니다. 여행도 몰래 갈 정도인데 강 씨와 같이 안 사는 게 아들 부부에게도 훨씬 좋아겠죠. 아직 돈을 좀 덜 모았어요. 여태 둘이 벌었잖아? 어쩐지 아들이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고 말이죠. 말은 안 하지만 알만했습니다. 친정아빠 생일이라고 50만 원씩 용돈을 주는 걸 보면 돈이 어디로 새어나갔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형편 좀 풀리자 아들 며느리가 여유 있는 것 같다고 강 씨가 느낄 정도로 써제끼니 제대로 모을 수가 없었겠죠. 지난달에 일본 갔을 때도 비행기 값이 워낙 비쌌잖냐. 아,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써대는 걸 보니까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이제 분가할 때가 된 것 같아. 아, 아직 아니라니까요. 아니, 다음 달에 제주도를 또 갈 정도면 말 다 했잖냐? 제주도 가기 전에 집부터 비워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나도 남은 인생 혼자서 조용히 좀 살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군 식구가 나가야지, 안 그러냐?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라니? 자그마치 7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러면 예전에 결혼할 때 전셋집 보태주시기로 한돈 1억 주세요. 그 중에서 3천은 결혼식 자금으로 미리 줬잖아. 아, 그럼 7천이라도 주시던가요. 그걸 왜 주니? 왜 주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동안 너희 생활비 됐던 거 잊었어? 그 정도는 당연히 들었지. 뭐라고요? 그래도 억울하면 엄마가 유성이 키워준 수고비라고 생각해. 엄마! 강 씨는 아들의 외침에도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처가에 퍼주었든 어쨌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벌고 있으니 여유롭게 살았던 것일 테죠. 나가면 지금보다 편히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원래라면 7년 전에 겪어야 했을 일이었습니다. 그걸 강 씨가 늦춰준 셈이니 아들은 강 씨에게 소리칠 게 아니라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제주도를 가든 미국을 가든 그 전에 짐 빼. 알겠지? 강 씨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그런 강 씨의 모습에 더 이상 우기지 못했죠. 아들은 한 달을 채우기 전 쫓겨나다시피 짐을 빼야 했습니다. 그런데 씩씩거리면서 나갔지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은 무슨 돈이야? 앞으로는 도움 없이 살아? 나도 앞으로 나 먹고 살 돈밖에 없으니까. 아들에게 주느니 자신이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냥 모아둔 돈도 다 쓰면 집으로 연금이라도 더 받으면 되지 않을까 했죠. 어쨌거나 자식이라는 큰 짐을 내려놓으니까 강 씨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몸으로 홀가분하게 아들 뒷바라지 그만두고 마음껏 살기로 했습니다. 진짜 어머니 보험금이랑 아버지 재산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난 자기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래. 다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몇 억은 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그게 얼마야. 그리고 가게는 조금만 하다가 팔아버릴 거고.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 나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보고 같이 살자 그러시면 어떡해? 안 그러시겠지? 불안해. 그건 다 생각이 있지. 우선 돈 받으면 아빠가 먼저 우리랑 못 살겠다고 하게 만들어야지. 아빠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뭐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고. 아버지. 네 말대로 나도 생선장사. 냄새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영서가 우리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죽은 네 엄마 생각해서. 그래도 너는 끌어안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너는 이미 고장난 자식이니 내 힘으로 더 이상은 못 고치겠다.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각자 갈 길 가자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전 한 푼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평생 준 걸로도 부족하냐? 기어이 부모를 갈아 마셔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저 부모는 너한테 돈 대주는 어리석은 노인일 뿐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 애비는 이제 다시는 너 볼 생각 없다. 너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 테니까. 너도 이참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리고 착각하지 말어라. 내 재산은 너한테는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다 쓰고 죽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7세 김춘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일평생 평범하게 살아왔던 김 씨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는지 김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뼈 빠지게 먹여 살렸더니 자식은 그런 부모의 등골까지 빼먹을 궁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김 씨는 아들마저 버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긴 사연이 있었죠. 김 씨는 무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시골 동네라서 농사밖에는 벌어먹고 살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김 씨도 어릴 때까지는 아버지나 형님들처럼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김 씨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죽기 싫다는 생각에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죠.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식당이나 포장마차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김 씨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배우다가 사장님이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접게 되었는데 얼떨결에 김 씨가 싸게 인수하게 되었죠. 김 씨는 그 당시엔 그 일을 계속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것이 평생 직업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바닷가라고는 없는 산골에서 나고 자랐는데 비린내 풍기며 살게 되었으니 참 인생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고맙게도 아내를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김 씨의 아내는 참 순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아내와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 김 씨의 아들 김도환입니다. 지금은 42살이 되었죠. 김 씨 부부가 자식을 하나만 낳은 이유는 경제적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김 씨가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힘들게 자라온 터라 자식 많은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모든 걸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만 먹였고 또 최고로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부부는 부단히도 노력했죠. 그래서 김 씨의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데까지도 힘들 시간을 보냈고 학비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죠.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그 정도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늘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는 게 정성 들여 키운다고 다 부모의 뜻대로 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 밑에서 일 못해요. 네 나이가 벌써 36살이야. 취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업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들은 졸업 후 회사를 차린다 어쩐다 하며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대 넘어서까지 돈 한 푼 안 벌어본 아들놈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했겠습니까? 김 씨의 통장에선 돈이 줄줄이 샜습니다. 그리고 돈 한 번 안 벌어본 사람이 또 무슨 재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준비한다던 사업은 번번이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30 중반이 되었는데도 번듯한 직업도 없는 아들을 김 씨 부부는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제 네 사업 자금은 못 대준다. 하려거든 네 돈으로 하던가 직장을 다녀.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제 학벌에 그런 허접한 곳을 어떻게 들어가요? 제 동기들은 지금 떼돈 벌고 있어요. 김 씨의 아들은 나이가 차자 이제 받아주는 회사도 많지 않았지만 작은 회사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의 마음 같아서는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는 있을 테니까요. 저는 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신분 상승을 하려면 남들처럼 벌어서는 절대 안 돼요. 신분 상승 이전에 네 나이면 최소한 돈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고 살 거 아니냐? 그래, 도하나.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인가 뭔가도 준비해보면 되지 않어? 그럼 아버지도 도와주시지 당연히. 김 씨의 아내도 그런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엄마 아빠가 뭘 아느냐는 거였죠. 아니, 엄마 아빠가 좀 더 밀어주셔야 제가 큰일을 하죠. 제가 저 좋자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흐지부지 직장 들어가서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벌면 언제 부자 돼요? 지금까지 못 번 것까지 보상받으려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아내와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소고집이 누굴 닮았는지 말을 들어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라. 그치만 말했다시피 사업 자금은 더 이상은 못 대준다. 김 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자식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곧 40살이 될 텐데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 건 김 씨의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김 씨에게 아주 서운해했죠. 그럼 더 이상 저에게 투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제가 잘 되면 아버지는 숟가락 얹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도하나,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아들이 하는 말이 못이 되어 김 씨와 아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 씨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아들을 키운 적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힘든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투자라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손절을 했겠죠. 너 잘 되기만 하면 나는 너한테 한 푼도 달라고 안 한다. 그런데 그런 아들도 용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없는 사위를 누가 반가워할까 싶었지만 사돈네가 택배 회사를 운영하는 터라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멀끔하게 생긴 아들을 좋게 본 모양이었습니다. 상견례 때였습니다. 우리가 딸이 하나라. 든든한 사위가 있으면 회사를 물려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사위가 학벌도 좋고 사업도 운영해 봤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할 거 아니에요. 네. 부족한 저희 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번번이 말아먹은 사업을 운영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허풍을 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김 씨가 바로잡았다가는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다니까 오히려 더 잘 됐지 뭐예요?
이참에 저희 회사 일도 배우고 하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돈은 괜찮으시죠? 사돈이 김 씨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아들이 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장모님.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고마워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구상 중인 사업이 물류 쪽이었는데 물려만 주시면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위가 살가워요. 이런 아들을 하나 낳았어야 하는 건데. 너무 부럽네요. 제가 장모님 아들 하면 되죠. 김 씨의 걱정스러운 마음과는 별개로 아들의 재롱 덕분에 상결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집은 저희가 할까요? 사돈이 김 씨와 아내를 훑으며 말했을 때는 얼굴이 뜨끈해졌습니다. 아니요. 해도 똑같이 해야죠. 아, 형편 안 되시면 여유 있는 사람이 더 하면 되죠. 저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을 하든 여자가 집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아들 한다는데요, 뭘. 호호 웃으며 하는 사돈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김 씨도 그리 없는 형편도 아니었고 훑어보는 눈빛이 꼭 김 씨를 깔보는 듯 했습니다. 그저 김 씨의 자격지심이었을지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대릴사위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 정도 못해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괜한 짓이었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은 사돈네 대릴사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들은 그저 처갓집이라면 껌뻑 죽었고 반면에 평생 키워준 김 씨와 아내는 등한시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처갓집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긴 안 오는 거냐? 네, 괜찮으시죠? 요즘엔 명절에 차례 안 지내고 이렇게 여행 많이 다녀요. 아빠도 엄마랑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다. 결혼한 이후로 명절에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엔 명절엔 여행 가는 거라면 왜 자기 부모는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았죠. 해외여행 보내주는 처갓집은 떠받들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 코빼기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도 가끔 찾아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에 꽃게가 그렇게 먹고 싶네요. 임신한 며느리가 어느 날 김 씨의 아내에게 연락해서 꽃게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전 연락하는 법이 없던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주니 아내는 무척 좋아했죠. 그래서 김 씨 부부는 팔던 꽃게란 꽃게는 모조리 싸지머지고 가게도 일찍 닫은 뒤 며느리가 있는 사돈네 택배회사로 찾아갔죠. 그리고 이날이 김 씨와 아내 인생의 최악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 여기 김도환이라고. 아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아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굳이 택배회사로 찾아갔던 건 며느리의 요청이 있어서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갖다 주긴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다며 회사로 갖다 주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김 씨도 아내도 결코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의 물음에 직원 하나가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여서 목을 길게 빼면 안이 전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안쪽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들려오는 목소리에 바깥을 보려던 아들과 김 씨 부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도환아. 아내가 반갑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아들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제가 수산시장에서 배달을 시켜서요. 김 씨와 아내의 얼굴이 서서히 시체처럼 새카매졌습니다.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배달 온 사람이 왜 이름을 불렀을까? 직원이 의아해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저 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들이 김 씨와 아내의 팔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말도 없이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못지않게 화가 났죠. 우리가 시장에서 배달 온 사람이냐?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새애기가 꽃게가 먹고 싶다고 갖다 달라고 해서 그래서 온 거야. 그렇다고 여기까지 두 분이 같이 오세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 아니, 우린 너 어디서 일하나 보고 싶기도 해서. 겸사겸사 같이 왔지.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네. 왜 비린내 나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아들 망신을 시키고 싶으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내는 황급히 옷차림을 살펴봤습니다. 깜빡하고 앞치마라도 하고 온 줄 알고 말이죠. 앞치마도 벗었고 안에 입고 있던 옷도 깔끔했습니다. 생선 냄새 난다고요. 아들의 말에 김 씨의 눈앞이 시뻘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너 이놈! 이런 막대 먹은 자식을 봤나? 그게 엄마 아빠한테 할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우리도 불러서 온 거야. 새아가한테 따져라. 아유, 여보, 그러지 말아요. 우리한테 냄새가 나나 보죠. 우리는 늘 맡으니까 모르는 거겠지.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지 엄마 아빠 보고 배달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 박힌 놈이야.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러는 아빠도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 건 맞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저 일하는 데서 아들 쪽팔리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회사 운영하게 될 사람인데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하려던 말도 있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도하나, 마음이 여린 아내는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글썽거리고 있었죠. 이런 게 진짜 나의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키웠으니 이런 못된 놈으로 자랐겠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를 부르시지. 이만 가보마. 여기 너 먹고 싶다던 꽃게 있다. 김 씨가 며느리에게 꽃게가 들어있는 봉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배달 왔다길래 직접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아이고, 당신 창피해서 그랬구나. 그런 줄 알았으면 후문으로 오시라고 하는 건데. 내 생각이 짧았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이게 죄송하다는 사람이 할 말인지 조롱인지 사과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어떻게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멋들어지게 꾸미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들 회사에 오는 건데 추레한 꼴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그래도 아들 며느리의 편견인지 아니면 김 씨 부부가 정말 초라했던 건지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꽃게를 들고 온 김 씨 부부가 창피한 듯 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평생을 키워서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고 집도 사주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키웠으니 돈 있는 사돈이 아들을 대릴사위로라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김 씨는 아들이 괘씸한 한편 동시에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하필 수산시장에서 일을 해서는 애초에 좀 더 번듯한 직장이었다면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안 받았을까 하는 서러움도 생겼습니다. 여보, 갑시다. 김 씨는 아내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너 이놈!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놈은 우리도 자식 취급 안 하련다. 네 말대로 배달 마쳤으니까 우리는 가마. 너는 돈 많은 사돈을 새로운 부모로 모시고 살아라. 우리는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으니. 여보, 그러지 말아요. 옆에서 코끝이 빨개진 아내가 말렸지만 김 씨는 결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업을 말아먹어서 돈을 잃어도 김 씨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부모로 취급하지 않는 자식을 김 씨는 더 이상 짝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한숨만 쉬며 서 있었고 김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김 씨는 한동안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의도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도 자식이라고 아들을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 번은 처갓집 사업이 어려워져서 택배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당장 취직해야 되게 생겼어요. 죽는 소리를 하길래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취직하게 생기면 취직해라. 남들 다 하는 일 너는 왜 못해?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 아니냐?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지. 창피한 부모한테 손 벌려서 뭐하냐? 쪽팔리게. 안 그러냐?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아들과 계속 그렇게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맘때 아들네가 아이를 낳기도 했고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행은 예고도 없이 김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좀 봐줘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한 번 가지고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살면 어떡해요. 아, 그거 한 번이 아니잖아. 지 부모를 업신여기는 놈이야.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제 그만 용서해 줍시다. 그리고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안 보다 죽으면 나 편히 눈도 못 감아요. 또 나 떠나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 죽긴 누가 죽는다고. 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알았으니까.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가가 망해서 힘들게 산다던 아들이 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당장 멀쩡한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수산시장에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줬죠. 처음에는 죽어도 못하겠던 아들이었지만 돈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김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곱게 커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아들이 이렇게나마 삶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했습니다. 오래 공부했던 아들을 계속 이 일을 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당분간은 인생 경험도 할 겸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아들이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오죽 기뻤으면 명문대 보낸 것보다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장하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아내의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건강이 악화되어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내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김 씨를 아들이 위로해줬죠. 저도 어머니 일은 슬픔이 컸을 텐데
김 씨는 그래도 부모라고 챙기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그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 당분간 와 계세요. 됐다. 일 없다. 어머니도 안 계시는 집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시게요? 식사는 또 어떻게 하시고요? 걱정하는 자식 마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따라 당분간 아들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아들네 집에 가면서도 김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철없던 자식도 제 자식이 생기니 부모 마음을 이해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 적막한 김 씨의 집과는 다르게 시끌시끌해서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게는 안 나간 지 오래됐지만 다시 일을 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때라 그냥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빈자리를 채워 아들이 대신 일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작은 집으로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사돈네 사업이 망한 후에 아파트까지 판 상태였습니다. 이런 집에서 아이까지 키우며 수산시장으로 출퇴근했을 아들이 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이 떠올랐죠.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라는 그 말을 말이죠. 미운 건 미운 거고 내가 낳은 나의 자식이니 이렇게 살게 두면 안 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아내 보험금과 가진 재산 모두 합하면 그래도 한 재산 되기 때문에 그걸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사업을 일으켜 봤으면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지만 않았어도 말이죠. 새벽녘에 화장실에 나가다 안방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좀만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얼른 말씀드리면 되잖아. 우리 아빠 성격 몰라서 그래. 그러면 다시는 안 본다고 할 사람이야. 불쌍하면 도와줄 거고. 그래도 어떻게 계속 시아버지를 모셔. 애 키우기도 힘든데. 그렇다고 아빠가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뭐?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이지 당연히. 당신은 우리 아빠 모시고 살아봤어? 알아. 당신한테 미안하지. 내가 꼭 금방 정리할게. 진짜 어머니 보험금이랑 아버님 재산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 다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몇 억은 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그게 얼마야. 그리고 가게는 조금만 하다가 팔아버릴 거고.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 나도 지긋지긋하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보고 같이 살자 그러시면 어떡해? 그건 다 생각이 있지. 우선 돈 받으면 아빠가 먼저 우리랑 못 살겠다고 하게 만들어야지. 아빠는 어차피 혼자니까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고. 그래도 나이든 시아버지 쫓아내기 맘이 편한 것만은 아니야. 나 그런 여자 아닌 거 자기는 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싫다. 우리 집만 안 망했어도. 알아, 당신 착한 거. 걱정 마. 그래도 아빠 돈 받으면 다시 우리 집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원래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 성격 누구도 못 맞춰. 거기까지 들은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가마. 아버지,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김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이제 가게 나오지 말아라. 가게는 곧 정리해서 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말대로 나도 냄새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할 거야. 그렇게 알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죽은 네 엄마 생각해서 그래도 너는 끌어안고 가려고 했어.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너는 이미 고장난 자식이니 내 힘으로 더 이상은 못 고치겠다.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갈 길 가자니요? 그럼 저는 일도 그만두고 한 푼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평생 준 걸로도 부족하냐? 기어이 부모를 갈아 마셔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저 부모는 너한테 돈 대주는 어리석은 노인일 뿐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다시는 너 볼 생각 없다. 너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 테니까. 너도 이참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너한테는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내 재산 내가 다 쓰고 죽을 테니까. 그러자 김 씨가 진심임을 깨닫고 뒤늦게 울며 불며 붙잡는 아들. 김 씨는 그런 아들을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마도 김 씨를 붙잡는 이유도 돈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김 씨는 그 길로 가게도 정리하고 살던 아파트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릴 적에 살던 읍내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산이 많은 동네라 살 곳은 널리고 널렸었죠. 작은 집이 있는 외진 곳으로 들어와서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 다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인생의 실패에서 산속에 숨어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 농사만 짓다가 실패했으니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한 인생은 전반전으로 두고 김 씨는 인생의 후반전을 이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치열하고 골치 아픈 삶에 질려버렸습니다. 아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는 곳에서 자연만을 벗삼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살아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김 씨는 아내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는 재산을 한 톨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산속에 살지만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그리고 아내의 목숨값, 혼자서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살다 가기로 결심했죠. 아들이 종종 연락을 해왔지만 김 씨는 휴대폰 번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는 동안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죽어서 아내에게 당신 아들은 어떻게 살더라 하는 이야기 한 줄이라도 들려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나이 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가 좋지가 않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장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요즘엔 노신이어전 붙이고 운영하는 식당도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노인이면 좀 그렇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 쓸 테니 식당에는 이제 그만 나와라. 그동안 고생했으니 식당 걱정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차라리 이랬다면 오히려 기쁘게 그만두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식당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12시간씩 도와준 장인한테.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니까요. 젊은 사람 직원으로 쓰면 돼요. 저희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월급까지 드리면서 장인어른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3세 노상직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사위에 관한 이야기이죠. 노 씨는 딸의 말을 들으며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며 아등바등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만을 위했던 인생에 남은 것은 자식의 천대와 무시,
노 씨는 딸인 노미경을 남부럽지 않게 키웠고 결혼 후에도 힘들다며 도와달라기에 귀촌하려던 계획도 포기하고 도와줬습니다. 집이 없으니 내 집에 살게 했고 돈이 없다기에 사업자금도 보태주고 일도 해줬는데 먹고 살만해지니 나이 든 노인은 이제와 나 몰라라 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노 씨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항상 힘 닿는 데까지 자식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내 자식이 그걸 마다한다면 노 씨도 더는 자식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노 씨는 젊은 시절 워낙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국민학교까지 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있는 일은 몸 쓰는 일 밖에는 없었죠. 20대 때는 10년 가까이 무더운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도 했으니 어느 정도로 고된 젊은 시절을 보냈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노 씨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뭐든지 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에 돈은 버는데 쓰질 않으니 자연스레 통장엔 돈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30대엔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노 씨는 결혼 후에 떠돌이 생활을 접고 철물점을 차려서 정착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철물점이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못한 한이 있었던 노 씨는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가르쳐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남일녀 자식들 다 좋은 대학에 보냈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결혼할 때는 각각 3억씩 도움을 주었고 말이죠. 둘째인 아들은 결혼 후 몇 년 있다가 해외로 발령이 나서 일가족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 둘을 낳아 잘 살고 있었습니다. 노 씨는 할 일을 다 마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노후만 잘 보내면 되었죠. 근래 들어 젊어서 워낙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아서 그런지 몸이 다 되었구나 하고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에 아내와 함께 시골에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물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잘 됐네요. 진작 문 닫으시라니까 고집 피우시더니 이제 내려가셔서 좀 쉬세요. 그래? 거긴 별일 없지? 아픈 데는 없고? 저희는 다 건강하죠. 어머니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아들은 노 씨의 계획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특히나 싱가폴로 떠날 때는 강경하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었는데 노 씨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래도 60대였기 때문에 좀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딸에게도 알리기 위해 전화해야지 싶었는데 어쩐 일인지 딸이 먼저 노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집 팔아서 식당 차리려고 해요. 뜬금없는 딸의 말에 노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식당? 그러자 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말이죠. 꽤나 여유 있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는 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식당을 차려? 해본 적도 없는 일을. 사위의 사업도 요식업과는 거리가 먼 의류 사업이었고 딸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경력도 없었습니다. 집을 팔지 말고 얼른 직장에라도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 둘이 같이 벌면 우선은 먹고 살 것 아니냐? 제가 어떻게 다시 복직을 해요. 회사 그만둔 지가 언젠데. 그렇다고 애들은 커가는데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식당 차려보려고요. 딸의 말에 노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 팔면 어디로 가려고? 그러자 딸이 본론을 꺼냈죠. 아빠 집에서 좀 살 수 없을까요? 딸이 식당을 차린다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겠다고? 아니, 안 그래도 너한테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이 집 이제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갈 거야. 그 말에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집은 두고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집을 팔아야 그 돈으로 시골에 집을 사든 생활비를 대든 할 거 아니야? 그 정도 돈 없으세요? 아, 너희 시집 장가 보낼 때 얼마나 쓴 줄 알아? 그럼 그냥 계세요. 어차피 이제 둘 다 일하게 되면 애들 봐줄 사람도 필요하니까요. 엄마, 아빠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처음엔 일손도 부족하니 노 씨는 식당 일을 도와주고 노 씨의 아내에겐 살림이나 육아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손자 둘을 두고 늦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일이 힘들어 철물점도 문을 닫게 됐는데 식당과 육아를 하라니 노 씨는 딸에게 대답을 보류했습니다. 안쓰러운 상황에 대번 거절하진 못했지만 쉽게 승낙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했지만 노 씨도 내심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몇 년만이라도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자리 좀 잡으면 독립하겠죠. 사업 자금도 좀 대달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노후 자금 챙겨야 하잖아. 식당 차리는데 얼마가 부족하다며 경제적 도움까지 요구했던 딸. 아내는 그마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살 길은 마련해 줘야죠.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식당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노 씨가 거절을 하게 되면 딸의 사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노 씨도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이야. 식당 잘 되면 갚으라고 하면 되고 집도 사정 좀 풀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겠죠. 불편해서라도. 그래서 노 씨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는 것은 잠시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전한 지 한 달이 안 되어 딸네 가족은 노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식당을 차린 후 노 씨와 사위, 딸은 바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순식간에 늘어버린 식구 때문에 가장 힘든 것은 노 씨의 아내였습니다. 손자들이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늙은 아내를 힘들게 했고 낮 시간에는 집안일까지 해야 했으니 이전과는 무척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노 씨가 도와줄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이 하나 있지만 딸과 함께 부엌에 있었고 사위는 서빙이나 계산을 주로 했습니다. 음식은 못해도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치우거나 청소, 건물 관리 등의 허드렛 일을 전부 노 씨의 담당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직원을 덜 고용해도 될 정도로 노 씨가 하는 일은 많았습니다. 정서방, 이런 거 말이야. 여기에 쌓아두지 말고 저기 건너편에 두는 게 어때? 보기 싫잖아. 식당 건물 바깥에 스티로폼이나 빈 박스 등을 던져두는 사위를 불러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노 씨가 치우기만 하면 또 다음날 두고 나니 확실히 말을 해둬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접어서 한쪽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잘 놔야지. 길 건너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두던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 보라고 두는 건데요. 하지만 박스는 테이프를 뜯지도 않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좀 잘 접어서 두면 가져가기에도 좋고 식당도 깔끔해 보이니 좋을 텐데 사위는 그 뒤로도 노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사위가 던져놓으면 노 씨가 깔끔하게 정리해두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두면 들어오는 손님들의 인상이 찌푸려질 텐데
사위도 딸도 그런 것은 관심밖에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라 손님 응대나 홍보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하는 것이었죠. 노 씨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식당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안 가세요? 저희 퇴근할 건데. 일찍 손님이 끊기면 8시 조금 넘어 사위와 딸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손님이 있든 없든 노 씨의 퇴근 시간은 늘 10시 반이었습니다. 내일 장사 준비해야지. 그럼 저희 먼저 갈게요. 자전거 타고 오실 거죠? 그래. 어서 들어가. 마지막 의자를 식탁 위에 뒤집어 올린 사위는 딸과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노 씨는 한켠에 앉아서 버너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해서 나온 식기들을 제자리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끝난 뒤에는 마찬가지로 설거지된 숟가락, 젓가락들을 테이블 위에 있는 수저통에 하나하나 채워 넣었죠. 이렇게 뒷정리를 다 하고 가야지 내일 아침에 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하기보다는 마무리를 짓고 퇴근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10시 40분이 되었을 때 노 씨는 식당 불을 끄고 문단속을 한 뒤에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약 20분 뒤 노 씨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애들은 다 자러 들어갔어요. 얼른 씻어요. 오늘 바빴어? 바쁜 일은 없죠. 근데 애들끼리 막 서로 밀치면서 싸우는데 말리느라 혼났네. 연년생인 손자들이 남자아이들이라 그런가 요즘 들어 부쩍 다투는 듯 했습니다. 그걸 늙은 할머니가 같이 씨름을 해야 하니 힘이 딸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먼저 자라니깐. 이제 잘 거예요. 노 씨는 또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씻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떻게 된 게 본래 일을 할 때보다 더 고된 듯 했습니다. 노 씨는 누운 지 5분도 안 되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다 치워요. 기다리는 손님 있는데 자꾸 컴플레인 들어와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인네가 일하는 게 젊은 사람 마음에 차질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금방 치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 노 씨가 허둥지둥 그릇을 정리하는데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휙 낚아채듯 그릇을 뺏어서 쟁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빙과 계산을 주로 하는 사위는 노 씨의 일까지 떠맡게 되는 게 무척 억울한 눈치였습니다. 평소엔 그럴 일이 없었지만 요즘 들어 식당이 자리를 잡았는지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끔 만석이 되기도 하는데 기다리는 손님이 있으니 자기 할 일만 딱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이블을 치우고 있으면 옆에서 손님이 꼭 불러서 주문을 하곤 했는데 그래서 노 씨 또한 이리 뛰고 저리 뛸 때도 있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있다 보니 손이 느린 것은 어쩔 수가 없었죠. 그리고 불만은 사위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노 씨도 딸을 도와주기 위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합가한 초반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딸네 가족 때문에 내 식구를 먹여 살려야 했고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 지금까지도 노 씨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노 씨가 무급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말을 꺼내보았지만 그 뒤로는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늘상 딸이 노 씨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장사가 좀 되면 직원을 하나 더 써라. 나는 이만 쉴 테니까. 직원 쓰는 게 요즘에 얼마나 비싼데요.
아직 그 정도 수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한가하면 둘이 나가서 외식하는지 어쩐지 한참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딸과 사위, 그래도 식당을 잘 키워보려 고군분투했던 노씨. 딸은 이런저런 조언을 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4년이었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보는지 식당은 이제 안정적으로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한시름 놓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서방, 식당 앞에서 앞치마 맨 상태로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 같은 말만 4년째였습니다. 사위도 한숨을 쉬더니 담배를 끄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노 씨는 바닥에 떨어진 꽁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산해진 시간에 사위가 노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나이 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노 씨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노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요즘엔 노신이어전 붙이고 운영하는 식당도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나이 든 사람이면 좀 그렇잖아요.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노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 쓸 테니 식당에는 이제 그만 나와라. 그동안 고생했으니 식당 걱정은 말고 집에서 쉬어라. 차라리 그랬다면 오히려 기쁘게 그만두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식당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12시간씩 도와준 장인한테. 그러니까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된다니까요. 젊은 사람 직원으로 쓰면 돼요. 저희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매일 잔소리 들으면서 장인어른을 고용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식당 운영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조언이라고 생각했던 노 씨의 말들이 그동안 사위의 마음을 상하게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위가 내뱉는 말은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 소리를 듣고도 기분이 안 상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노 씨에겐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인정머리 없이 꼭 이런 식으로 식당을 그만두게 해야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노 씨가 식당에서 버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 구하면 그만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말이죠. 노 씨는 저녁 장사가 시작되기 전에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당신이 웬일로 벌써 들어와요? 노 씨가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보자 아내가 웃었습니다. 애들이 아빠 힘들다고 좀 쉬라고 그랬구나? 직원 구하겠다네. 아이고 잘 됐다.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애들 일도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좋네. 아내의 말에 노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일찍 잠들고 딸과 사위가 퇴근하기 전에 노 씨는 잠시 나가서 포장마차에서 파는 순대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딸내가 퇴근을 했을 때 조용히 사위를 불러 말했죠. 정서방, 한잔 하지? 사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외투를 벗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식당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나왔던 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로 사이가 서먹해질까 싶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퇴근하는 시간이 달라 이렇게 마주보고 한 잔 기울일 시간도 없었고 말이죠. 아까는 조금 섭섭했는데 정서방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한 줄 알아? 나이가 들면 말을 아껴야 하는데 걱정돼서 잔소리 좀 한 거야. 미안하네. 알아주시니까 다행이네요. 그렇다고 노 씨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습니다.
좀 더 벌어서 독립할 때까지는 그래도 같이 살 것 아닌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 테니까. 선의에서 건넨 말이었지만 노 씨의 말을 들은 사위의 얼굴이 무섭게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더니 잠깐 자리를 떴다가 방에 있던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빠, 이제 일도 안 하시는데 계속 여기 계시게요? 무슨 말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딸이 벌써 독립하려나 싶었죠. 초기에 투자하셨던 돈은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그걸로 시골 내려가 사세요. 하지만 저들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 노 씨 보고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이 집은? 저희가 살아야죠. 5천만 원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내려가시면 되잖아요. 태연하게 말하는 딸을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 돈으로 무슨 집을 구하고 구한다고 해도 엄마 아빠는 손가락 빨고 살라는 거야. 돈은 좀 더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떻게 나가요? 아, 그러니까 돈 모을 때까지 여기서 같이 살자고 하잖아, 지금. 그런데 말소리가 커지자 아내도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귀촌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 내려가시면 되죠. 5천만 원 드린다니까요? 선심 쓰듯이 5천을 돌려줄 테니 나가라는 딸과 사위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때가 되면 내려가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쫓겨나듯이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컷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려는 자식을 보니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도 아픈 무릎을 주무르며 앉아있던 아내를 떠오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두 분이서 상의해 보세요. 어디로 가실지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알아볼게요. 너무나도 가볍게 말하는 사위.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딸. 황망해하는 노씨 부부를 거실에 남겨둔 채 딸과 사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냥 내려갑시다. 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 더는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며 내려가자는 아내. 아내는 깊은 상처를 입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 씨는 이대로 내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야지, 가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갈 때 가더라도 이렇게는 안 되지. 다음 날 오전 딸과 사위는 출근을 했고 집엔 노 씨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노 씨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는데 확인해 보니 사위의 이름으로 5천만 원이 송금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5천만 원은 돌려줬으니 빠른 시일 내에 나가달라는 뜻이 확실히 전해졌습니다. 노 씨는 5천만 원이 찍힌 휴대폰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게요? 현관으로 향하는 노 씨를 아내가 쫓아왔습니다. 당신 이거 할 줄 알지? 비밀번호 바꾸는 거. 비밀번호를 바꾸게요. 그래? 좀 해봐. 해본 적은 없는데 정서방 하는 거 보니까 여기 적혀 있던데. 노 씨 부부는 10분 넘게 헤맨 끝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게요? 어쩌긴 어째. 우리 집인데 우리가 처분하고 가야지. 애들은요? 알아서 잘 사는 자식 뭐하러 걱정해? 보통은 손자들 학원이 끝나면 집 앞에 내려서 들어왔는데 노 씨의 아내가 학원에 연락해서 식당으로 데려다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 씨는 이삿짐 센터에 연락했죠. 최대한 빨리 짐 옮길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가구 같은 거는 많지 않고요. 노 씨의 아내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내일 오전에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집도 바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놓았습니다. 모든 게 3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노 씨의 아내는 저녁이 되어서 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애들이 왜 식당으로 왔어? 엄마가 학원에 전화했다던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그게 아내의 휴대폰을 노 씨가 가져와 받았습니다. 나다. 집 비밀번호 바꿨다. 그리고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곧 팔릴 거야. 뭐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집 팔리는 대로 시골에 내려갈 거다. 말이 돼요. 지금? 당장 어떻게 집에 가라고 비밀번호를 바꿔요? 어디든 잘 데가 없겠냐. 너희 짐은 내일 아침에 싹 빼서 내놓을 테니까 가지고 가던지 해라. 안 가지고 가면 이삿짐 센터에 보관해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 어차피 가전 가구 대부분이 노 씨 부부의 것이었습니다. 딸내가 새로 산 가구는 침대 같은 게 전부였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얼마 안 돼서 문 밖이 난리가 났습니다. 쾅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현관 쪽으로 가보니 밖에서 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엄마 아빠 집만 되는 거야? 우리 집 넣었으면 우리 집도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 짐 빼잖냐. 노 씨도 큰 소리를 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있겠다는데 경찰에 신고해서 뭐 한다고? 어떻게 자식을 맨몸으로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사위도 화가 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세요? 너희가 부모에게 했던 짓들을 생각해라. 그리고도 한참 문을 두드려대던 딸과 사위. 앞집에서 누군가 나왔는지 실랑이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 밖에서 한번 쾅 치는 소리가 나더니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딸에게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일단은 시댁으로 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짐을 빼고 있는데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이 집에 너희를 들인 게 후회될 뿐이야. 노 씨의 말에 딸이 기막혀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아프고 치매라도 걸리면 그래도 우리 도움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 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못 받을 돌봄 아니냐. 내 돈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내려가야지. 그래서 네 엄마랑 나랑 둘이 오순도순 아프면 서로 돌봐주고 그렇게 살다 갈란다. 그러자 딸이 분한 기색으로 씩씩걸거리며 노려보았습니다. 상인어른 장모님. 그러면 애들도 못 볼 각오는 하신 거죠? 몇 년간 제 손으로 키운 손자들을 노 씨의 아내는 유독 예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아이들을 돌보았죠. 그런데 노 씨의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자식이 예뻐야 손주도 예쁜 법이야. 우리가 애들을 사랑했던 건 딸을 사랑해서였고. 그런데 그런 자식이 미워지니까 손주들도 안 보고 싶다. 그러고는 아내가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몸짓에 사위가 허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딸은 여전히 부르르 떨면서도 짐을 챙겼습니다. 사위도 짐을 절대 못 뺀다고 할 줄 알았더니 예상보다 순순히 물러났죠. 아마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믿고 있는 듯 했습니다. 5천만 원도 덕하니 내준 것을 보면 그간 모은 돈이 꽤 되는 듯 했습니다. 늘 돈 없다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니 여태껏 노 씨와 아내만 바보같이 공짜 노동을 해준 듯 했습니다. 딸한테 이렇게 서름을 주고 어디 발 뻗고 잘 수 있나 지켜볼게요. 악담을 퍼붓고는 뒤돌아선 딸.
마지막 뒷모습을 눈에 담는 노 씨의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이제 더는 딸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살아라. 멀어지는 딸의 뒷모습에다 대고 노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노 씨는 노 씨대로 잘 살 생각이었고, 딸도 그렇게 부모 마음에 대못 받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파트는 처분이 되었고, 노 씨 부부도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귀촌한 지 1년 정도가 흘렀을 때 볼 일이 있어 살던 동네에 올라오게 된 노 씨 부부. 기사 양반, 저기 한 골목 뒤로 지나갑시다. 택시기사에게 딸이 운영하는 식당 앞으로 지나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긴 뭐 하러 가게요? 그냥 잘 살고 있나? 식당이 보이고 그 앞은 또 박스고 무엇이고 마구잡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노 씨가 혀를 차는데 아무리 보아도 식당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 이 식당 문을 닫았나요? 아, 그건 아닐걸요. 듣기로는 낮에는 손님이 없어서 저녁 장사만 한다던데요. 손님이 없어요? 뭐, 동네 사람들은 잘 안 가죠. 그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한번 식당을 쳐다보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았으면 폐업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주변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래도 노 씨가 있을 때는 한창 장사가 잘 돼서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던 때도 있었는데 그런 곳이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돈 걱정은 없이 살겠구나 싶었는데 말이죠. 신경 쓰지 말아요. 알아서 잘 살겠지. 사지 멀쩡한 젊은 애들이. 오히려 노 씨의 아내가 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년간 한 번도 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아내였습니다. 노 씨도 신경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쯤 흐른 다음에 우연히 들른 식당은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살자고 다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또다시 엄마 아빠를 찾았죠. 식당 폐업한 지 오래됐어요. 안다. 와보셨어요? 딸은 어쩐지 희망을 갖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 씨가 먼저 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봤는데 다른 가게가 됐더라. 그러자 딸의 하소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노 씨가 떠난 뒤 더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3개월 정도는 말이죠. 그런데 차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직원도 자르다 보니 나중엔 딸 부부만 남아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전기세가 더 나와 어쩔 수 없이 저녁 장사만 했는데도 쭉 적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집에 얹혀 살고 있다고 했죠. 근데 시부모님은 여력이 안 되신다고. 그래서 저 요즘에 마트에서 알바해요. 그렇게 뼈 빠지게 가르쳐 놓은 딸. 남동생은 미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잘 살고 있는데 딸은 40대의 마트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인생이 어렵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같았으면 기꺼이 내미는 손을 잡았을 노 씨는 이번엔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너 알아서 살아. 마트에서 일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여력 안 되면 시집에 들어가서 살 게 아니라 단칸방에라도 들어가서 너희들 힘으로 살아야지. 노 씨는 도와줄 여력은 충분했습니다. 집을 처분한 돈이 있었고 노인네 둘이 돈을 써봤자 얼마 쓰지도 않아 재산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자식 도와주고 전전긍긍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대인 적이 있는 자식을 말이죠. 부모 인생 늙었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죽기 전까지는 똑같은 인생이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고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도 이제 부질없는 짓 안 한다. 소리치는 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한 번으로 좋겠습니다. 지금도 딸 하나 없어도 아내와 함께 충분히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슬픔은 한순간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은 길었습니다.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말년의 인생까지 저당 잡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 씨도 노 씨의 아내도 이 다짐은 죽을 때까지 지킬 생각이었죠.